결정적인 일은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가족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전날 말이에요. 당연히 저도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끼리만 좀 다녀올게요. 저희 가족끼리만의 시간도 보내야죠.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니 말을 섭섭하게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이번에 회사 할인을 받아 예약한 콘도가 4인밖에 입장이 안 돼서요. 그렇다고 아깝게 안 갈 순 없잖아요. 한 명 더 추가하는 건 안 되니? 아마 안 될 거예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꼭 같이 가요. 그래, 알겠다. 다녀오거라. 네, 어머니. 그럼 집 좀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저를 빼놓고 네 명이서 단풍놀이를 갔습니다. 제가 단풍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를 빼놓고 네 명이서 희희낙낙하는 상상을 하니 조금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도 했고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여행을 다녀온 후 정확히 2달이 되었을 때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끼리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러다가는 정말 저희가 서로 싸워서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만 같아요. 서로의 의견을 제가 조율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따로 나가서 사시는 게 어때요? 따로 살 때는 이렇게 싸우지 않고 만날 때마다 좋은 감정만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사니까 안 맞는 게 많아서 서로를 싫어하게만 될 것 같아서요. 아니,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니? 저희가 괜찮은 곳 알아봐 드릴게요. 아니면 눈안에 가 있으셔도 되고요. 딸 집에 가라는 얘기니?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인지를요. 저는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전에 아들이 저에게 화냈던 적이 있기에 말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하지 못했지만 제 속은 정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상처였죠. 믿었던 아들마저 이렇게 나오니 어찌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에 들어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집에 계속 남아야 할지 나가야 할지를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에 남아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과 며느리 모두 저가 나가길 바랬으니까요. 이런 곳에 조금이라도 더 있다간 제가 지쳐서 결국 나가게 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짐을 싸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중도 나오지 않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서 어머니를 쫓아내려는 듯 보이는데요. 오늘은 자신이 믿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했던 최민자님의 사연입니다.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에 살고 있는 올해 67 최민자라고 합니다. 사연 듣는 걸 좋아해서 매번 듣고 댓글만 달다가 이제야 저도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가 조금 부족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현명한 관점과 조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과 별 다르지 않게 살았다는 의미예요.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 이후엔 주부로 살아왔어요. 아들과 딸은 2살 터울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와 남편의 속을 엄청 썩이는 아이들도 아니었죠. 저는 이런 저의 삶과 아이들이 좋았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저의 낙관적인 성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 이런 삶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은 대학에 갔고 졸업한 뒤에는
각자 전공을 살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다음엔 아들과 딸 모두 평범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집을 장만해 주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었고 다들 전셋집을 얻어 잘 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저에게 큰 걱정거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걱정이라고는 주부로 살아오다 보니 남편과 아이들에게만 제 삶을 바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돌보지 못해 많은 경험이 없었고 하고 싶은 게 있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이 다 출가를 하고 나니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회사 정년 퇴직을 하면 함께 노후를 보내야 하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그리 급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뇌출혈로 갑작스레 쓰러지고 만 거예요. 직장 동료들과 술을 한잔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된 것이었죠. 동료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저와 아이들은 너무나도 갑작스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혼자가 되어버렸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6개월 동안은 정말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지도 못했고 매일 남편이 그리워 울기만 했어요. 딸은 이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자주 집에 찾아와 밥과 반찬을 해주었습니다. 주변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자주 집으로 와 저를 달래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조금은 괜찮아지더군요.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나니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밖으로 나가 산책을 했고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들은 드디어 나왔다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삶의 활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역시 저희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이렇게 저희 가족이 있는데 왜 그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우울하게만 지냈는지 제가 참 한심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손주들을 돌봐주겠다고 했어요. 딸은 아직 자식이 없었고 아들은 막 5살이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마침 돈을 주고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을 쓰고 있었는데 잘 됐다면서 자신들이 일할 때 아이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해보거라. 이번에 아버지 그렇게 되시면서 퇴직금이랑 보험금 나온 거 있잖아요. 혹시 어디다 사용하실 계획 있으세요? 아직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단다. 왜 그러니?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깐 아버지 안 계셔서 쓸쓸하신 것 같아서요.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그래서 말인데 혹시 그 돈으로 넓은 집 사서 어머니도 저희랑 같이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 그 돈으로 집을 산 다음 같이 살자는 말이니? 네, 맞아요. 어차피 어머니 아이들 보려면 매번 집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일이고 어머니 어차피 할 일 없으시니 밥이나 집안일 같은 소일거리 좀 하시면서 지내면 좋잖아요. 그렇게 혼자 계속 지내시다가는 치매 걸려요. 저는 아들의 제안을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걱정이 몇 가지 있었죠. 남편이 남겨주고 간 돈은 당장 쓸 곳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의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이었어요. 또 다른 걱정은 아들과 며느리가 막상 살다 보면 마음이 바뀌거나 저를 불편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니 아들이 묻더군요. 어머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너희가 불편하지 않겠니? 무슨 소리세요? 저는 평생 어머니랑 살아왔는 거요. 와이프랑도 다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알았다.
생각해보마. 그렇게 저는 일주일간의 고민을 끝내고 아들과 같이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집을 구입하겠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그래서 저는 세금 문제에 대해 말하며 제 명의로 하겠다고 했죠. 이 문제로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결국 제 명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40평이 넘는 아파트 몇 개의 후보를 저에게 보내주었고, 저는 그 중에서 괜찮은 집을 골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금방 집을 구매했고, 저도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저희 쓰임새가 생기니 다시 활력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말고도 모두가 행복해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느라 집안일에 신경을 못 썼는데, 제가 손주들도 돌봐주고 유치원에도 데려다주고 밥과 청소까지 해주니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어린 손자들과 지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키즈 카페에도 가고,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장난감도 사주고, 함께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참 잘 따랐어요. 저는 이런 시간이 영원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저만의 바램이었어요. 세상은 제 맘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사소한 문제들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 사소한 문제들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제가 손자들에게 너무 많이 영상을 보여준다고 신경질을 냈어요. 어머님, 아이들에게 영상 너무 많이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계속 보여달라고 밤에 자질 않잖아요. 정말 중요할 때, 저희가 바쁠 때 그럴 때만 보여줘야 한다고요. 미안하구나. 내가 잘 몰랐어. 근데 나도 밥하고 일할 때만 보여준 거야. 나도 일하고 있을 땐 아이들 신경을 잘 못 쓰잖니.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니? 간식을 줄까? 간식은 더 안 돼요. 애들 좋은 것만 먹이려고 제가 얼마나 애쓰는데요. 어머님이 애들 간식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 했어요. 애들 이만 썩지 하나도 좋지 않은 걸 먹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이 먹고 싶어 하니까 조금은 괜찮지 않겠니? 안 돼요. 계속 어머님이 오냐오냐 하시면 애들은 끝을 모른다고요. 알겠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 미안하구나. 며느리와 저의 이런 대화는 매일같이 반복되었어요. 매번 제가 실수를 하는 사람이 되었고, 며느리는 저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무슨 행동만 해도 저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다든지, 설거지를 잘 안 해서 고춧가루가 묻어 있다든지, 세탁기 먼지망을 잘 안 털어서 옷에 먼지가 묻었다든지 등등이요. 어머님, 이렇게 대충 하시면 제가 또 해야 하잖아요. 일을 2번씩 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럴 거면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 섬유유연제 넣으신 거 맞아요? 옷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는데요. 어머님, 애들 장난감 막 정리하시면 안 되고 종류별로 상자에 딱딱 맞춰서 넣어야 해요. 저는 정말이지 노이로제가 걸릴 것만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잔소리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더 노력했지만 며느리의 마음에 들기는 정말 어려웠죠. 아들은 대부분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와이프 말이 일리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같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가 필요하고 맞춰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머니가 적응이 잘 안 되시더라도 저희한테 조금 맞춰주세요. 나도 노력한단다. 하지만 이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 이러다 정말 나에게 욕이라도 할 기세라니깐. 그건 제가 와이프한테 잘 말해볼게요.
저도 가끔 와이프 말이 심한 것 같긴 했어요. 일하느라 집안일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으니 어머니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항상 배려하는 입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저희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왜 제가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며느리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구나. 꼭 내가 새빵살이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야. 아무리 해도 며느리는 나에게 잔소리할 거리를 찾아내고야 마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희 집에 새빵살이 하고 있는 건 아니잖니. 내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으로 산 집인데 맞추려면 너희가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지금 그 돈으로 생색 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맞잖아요. 가족끼리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대화로 풀면 되잖아요. 근데 돈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부담감 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저희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요. 미안하다. 애야, 나도 그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 며느리처럼 나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말이다. 네, 알겠어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대신 다음부터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그래, 미안하구나. 아들은 저에게 굉장히 차가운 말투로 뭐라고 하더군요. 이 나이 먹고 아들한테 혼나는 게 말이나 되나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며느리와 아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해놓고도 잔소리 듣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느끼는 감정은 편안함에서 점점 불편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가족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전날 말이에요. 당연히 저도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끼리만 좀 다녀올게요. 저희 가족끼리만의 시간도 보내야죠.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니 말을 섭섭하게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이번에 회사 할인을 받아 예약한 콘도가 4인밖에 입장이 안 돼서요. 그렇다고 아깝게 안 갈 순 없잖아요. 한 명 더 추가하는 건 안 되니? 아마 안 될 거예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꼭 같이 가요. 그래, 알겠다. 다녀오거라. 네, 어머니. 그럼 집 좀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저를 빼놓고 4명이서 단풍놀이를 갔습니다. 제가 단풍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를 빼놓고 4명이서 희희낙낙하는 상상을 하니 조금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도 했고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여행을 다녀온 후 정확히 2달이 되었을 때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끼리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러다가는 정말 저희가 서로 싸워서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만 같아요. 서로의 의견을 제가 조율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따로 나가서 사시는 게 어때요? 따로 살 때는 이렇게 싸우지 않고 만날 때마다 좋은 감정만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사니까 안 맞는 게 많아서 서로를 싫어하게만 될 것 같아서요. 아니,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니? 저희가 괜찮은 곳 알아봐 드릴게요. 아니면 눈안에 가 있으셔도 되고요. 딸 집에 가라는 얘기니?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인지를요. 저는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전에 아들이 저에게 화냈던 적이 있기에 말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하지 못했지만 제 속은 정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상처였죠. 믿었던 아들마저 이렇게 나오니 어찌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에 들어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집에 계속 남아야 할지 나가야 할지를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에 남아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과 며느리 모두 저가 나가길 바랬으니까요.
이런 곳에 조금이라도 더 있다간 제가 지쳐서 결국 나가게 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짐을 싸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중도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딸 수진이의 집으로 곧바로 가게 되었어요. 가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안 좋았어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했죠. 택시 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택시기사님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지 않고 손수건을 주더군요. 오늘 처음 본 택시기사님이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딸의 집에 도착하니 딸이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딸은 저를 보자마자 물었어요. 어머니, 민석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일단 올라가자꾸나.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주마. 그렇게 저는 제 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잔소리를 했던 일들과 가족 여행을 자기들끼리 다녀온 것과 또 저를 쫓아낸 것까지도요. 제 이야기를 들은 딸은 굉장히 분노에 찼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당장 전화해 볼게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예요. 아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다간 정말 우리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거야. 아니, 그래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려고요? 피해는 어머니가 다 봤는데. 그게 부모 아니겠니? 어쨌든 여기서 좀만 지내마. 민석이가 지낼 곳 알아봐 준다고 했으니 좀만 있으면 될 거야.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원하는 대로 지내다 가세요. 저 일단 약속이 있어서 다녀올 테니까 일단 작은 방에 계세요. 다녀와서 방 정리랑 다 해드릴게요. 밥은 뭐라도 시켜 드시고요. 고맙구나. 다녀오거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렇게 딸은 약속을 갖고 저는 딸의 집을 구경했어요. 아들 집보단 좁았지만 그래도 마치 딸처럼 정겨운 집이었습니다. 저는 밑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작은 도시락을 사왔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떠서 적막한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초라했어요. 다 먹고 물컵을 설거지하려는데 며느리의 잔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며느리가 저에게 잔소리하는 게 떠올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손주들은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 애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으니까요. 아이들 유치원 데려다 줄 때 잡았던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 제 손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기분 전환을 할 겸 밖으로 나갔어요. 겨울이라 조금은 추웠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제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경로당이었죠.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웃음소리가 가득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제 동년배로 보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귤을 까먹으면서요. 그분들은 저를 보더니 처음 왔냐고 물었고 추운데 들어오라고 반겨주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들이 덮고 있는 이불에 같이 들어가서 귤을 까먹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궁금했는지 돌아가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었지만 확실한 건 굉장히 따뜻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더군요. 그 중에 한 할머니는 저희 손을 잡고 경로당 한켠에 있는 곳으로 데려가 이곳에서 하는 활동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원한다면 근처 주민센터에서 하는 여러 교육들을 받을 수 있었고, 주말에는 원하는 사람들이 봉사활동도 갈 수 있었습니다. 제일 좋았던 건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들은 바둑이나 장기를 많이 두셨고, 할머니들은
뜨개질이나 게이트볼을 많이 했어요. 역시 인생사 세웅지 마라고 제가 때마침 이 경로당을 오게 된 것이 운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저녁까지 먹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딸이 집에 와서 방을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어머니, 말도 없이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걱정했잖아요. 밥은 먹었어요? 미안하구나. 밥은 먹고 왔단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이 근처에 있는 경로당에 가보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다 좋더구나. 그래서 내일부터는 경로당에 나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그렇게 말하니 딸은 웃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좋죠, 어머니. 매번 집에서 있는 것보다 나가서 친구분들도 만나고 여러 활동하는 게 건강에도 훨씬 좋을 거예요. 이 근처에 경로당이 있다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 노인정에 나갈 테니 너랑 사위는 내 걱정하지 말고 평소대로 지내거라. 그렇게 저는 다음 날부터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부분도 많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좋은 덕분인지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특히 애교 많은 할머니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주중에는 할머니들과 주민센터에서 함께 관심 있는 교육을 들은 다음 게이트볼을 쳤어요. 어렵지 않아 재밌더라고요.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주말에는 근처 고아원이나 독거 노인분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활동을 하면서 할머니들과 인생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었는데 한 할머니가 자기 자식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일과 정말 흡사한 일을 당한 거예요. 바로 아들 혹은 딸 그리고 사위 혹은 며느리랑 여러 갈등이 있었죠. 저보다 더 심하게 싸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와의 차이점은 그들은 아직 자식들과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는 저에게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는 욕심, 가족은 무조건 함께 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정말 그 할머니는 제 일을 겪은 것처럼 정확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은 정말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저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그만큼 경로당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이미 있었던 안 좋은 일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조금씩 바뀌어 가는 듯 했습니다. 봉사활동도 저에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나 독거 노인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왜 세상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나 자신을 생각했는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할머니들은 일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정말 야무지다고 칭찬까지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닥이었던 저의 자존감은 조금씩 채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나 2월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추울 때였어요. 이미 저는 이전의 상처에서 많이 벗어나 더 쾌활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딸과 사위와의 관계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가끔은 아들과 며느리가 생각나곤 했어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군요. 내가 지금의 나로 예전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했을까?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탓한 건 아닐까?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한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아들 가족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집에 와서는
꼭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주들도 너무 보고 싶었고요. 하지만 먼저 다가갈 용기는 아직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친하게 지내던 한 할머니가 제 고민을 물어보았고, 그걸 끝까지 들은 뒤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너무 자신만 생각한다고요. 오히려 가족 관계는 서로를 너무 가깝게 생각해서 자기 맘대로 안 되면 화부터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주고 배려해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이가 든 우리가 먼저 다가가 주는 게 그들에게도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깨달은 듯 했어요. 너무 아들과 며느리의 상황과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한 게 부끄러워졌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조언을 토대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참 좋았습니다. 순간 목이 막힐 듯 했지만 참고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잘 지냈다. 다름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요? 알다시피 내가 집에서 나올 때 너희와 참 좋지 않게 헤어졌잖니. 그거 사과하려고. 그동안 너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내가 생각해 주지 못하고 나 힘든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 너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름대로 힘든 게 분명 있었을 거야. 미안하구나.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저희가 죄송하죠. 안 그래도 요즘 부쩍 와이프랑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랬으면 안 됐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다시 이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럼요, 어머니. 가족이란 원래 그런 거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용서해주기도 하면서요. 안 그래도 곧 설날인데 그때 봬요. 그래도 되겠니? 그럼요. 언제든 오세요. 이렇게 먼저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죄송하고요. 그럼 설날 때 봬요. 어머니,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마음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렇게 질질 끌었나 했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기를 정말 잘한 것이었죠. 저는 먼저 다가갈 용기를 낸 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 주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정말 장하다고 말이에요. 저는 설날이 얼른 다가오기를 기다렸어요. 매일매일 웃음이 나더군요. 귀여운 손주들을 볼 생각을 하니깐요. 경로당에서도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좋은 일 있냐며 묻기 시작할 정도였죠.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나 설날이 되었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딸의 도움을 받아 전날 만들어 놓았던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사위네 집부터 들렸다가 가겠다고 해서 저만 출발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도착한 집 앞에 서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초인중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보고 싶었던 손주들이 뛰어와 저에게 안기더군요. 잘 지냈니? 내 새끼들. 머리가 많이 자랐구나. 뒤에 서 있던 아들과 며느리도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뭘 이렇게 잔뜩 싸우셨어요? 저희가 준비 다 해놨는데 배고프시죠? 들어오세요. 아침부터 드세요. 들어가니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더라고요. 아침부터 이걸 누가 다 먹으라고 이렇게 차렸어. 고생 많이 했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오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와이프가 어머니 오신다고 음식하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따뜻한 밥을 한 술 가득 떠서 입에 넣으니 정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따뜻한 기분을 느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서로의 마음이 전달된 듯 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다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고 오랜만에 손주들과 산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물어보았죠. 아가야, 애기들 데리고 잠시 나갔다 와도 되겠니? 네, 그럼요, 어머니. 추운데 든든하게 입으시고요. 애들 과자는 조금만 사주세요. 장난감도 많으니까 조른다고 또 사주시지 마시고요. 그래, 알겠다. 내가 꼭 지키마. 며느리는 한껏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별것 아닌 그 말에도 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주들과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고, 아이들은 제 손을 잡았어요. 양손에 작은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었죠. 그렇게 아이들과 공원 한 바퀴를 돌고 과자도 사준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마트가 있었고 맛있어 보이는 과일들이 진열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이라도 사갈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나 집에 과일이 있으면 사가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얼마 뒤 아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서가.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는데 전화가 받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끊으려는 찰나 휴대폰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진명의 이야기는 언제 꺼낼 거야?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아? 오랜만에 봤는데 진명의 이야기부터 말하면 너무 속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대로 계속 어머님 이름으로 집 가지고 있을 거야? 불안해 죽겠어. 빨리 우리 둘 이름으로 명의 넘겨달라고 하자. 나도 그러고 싶지. 그래도 지금 말하기에는 좀 그래. 조금만 시간을 드리자.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은 덜덜 떨렸고 제가 들은 그들의 말이 현실인지 구분조차 안 되었어요.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감정을 내보여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휴대폰 전화를 끊었고 얼마 뒤 슬픔을 넘어서는 분노가 제 가슴 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손주들이 춥다며 얼른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저에게 웃으며 잘 다녀왔냐고 묻더군요. 그들의 웃음이 모두 다 가식적이게 보였고 더 나아가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아무 일 없듯 웃으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더 있다가는 그들에게 소리를 지를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후다닥 다시 가방만 챙긴 뒤 집을 도망치듯 나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저를 붙잡으며 어딜 가냐고 물었지만 저는 최대한의 힘으로 그들을 뿌리치고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 마음엔 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진 듯 했습니다. 그것도 더 깊은 상처로요. 정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여러 생각을 하며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이 집을 샀을 때 들렸던 부동산이 보였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마도 충동적이었겠죠.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이전에 봤었던 부동산 중개인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107동 맞으시죠? 네, 오랜만이네요. 근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집을 팔 수 있나 해서요. 네. 아직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왜? 그냥 팔고 싶어서요. 안 되나요? 아니요. 안 될 건 없죠. 제 기억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들과 며느리랑 같이 오시지 않으셨나요?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셨는데. 그땐 그랬죠. 지금은 아니지만요. 최대한 빨리 팔고 싶은데 알아봐 주시겠어요? 중개인은 제 말을 듣고 빠른 눈치로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챈 듯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빠르게 일을 처리해 주었어요.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슬쩍 말하더군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어머니 같은 분들이 오세요. 저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있을 때 잘해야지. 꼭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만 하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 조금의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집을 매각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막상 집을 내놓고 나니 후회가 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나고 부동산에서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니, 왜 그때 바로 가셨어요? 전화를 이렇게나 안 받으시면 어떡해요? 걱정했잖아요. 난 네 눈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 그 이유는 가서 이야기해주마. 내일 시간 좀 내거라. 집에 내가 가마. 그리고선 저는 아들의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아들의 집으로 향했고 집에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유치원에 간 듯 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저희를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막상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되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팔았으니 이사 준비를 하거라. 제가 이렇게 말하니 아들과 며느리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게 무슨 말이세요, 어머니? 말 그대로다. 집을 팔았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집이잖니. 너희는 당장 나가거라. 집 팔리면 너희가 이 집에 보탰던 돈은 다시 돌려주마.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심각함을 인지했는지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너희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너희는 나한테 이 집 명의를 가져가려고 했잖니. 그래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거고, 너희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냐.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농담이시죠? 저희 집을 보러 온 사람 아무도 없는 거요. 내 말이 농담처럼 들리니? 이 아파트에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라 안 보고 바로 구매한다더구나. 다음 달 1일에 이사 계획이라고 하니 그때까지 정리해서 나가면 된다. 아들과 며느리는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지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 내쫓으시면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저희 잘못이지. 아이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저는 그때야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이 상황만 넘기면 또 어떻게든 저에게 이 집을 가져가려고 술수를 부릴 것만 같았죠. 저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뿌리친 채 그들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섰어요. 제 뒤로는 아들과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가득 퍼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지금 당장 가서 집 매매를 취소해야 할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느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제 상처를 아들과 며느리도 조금이나마 느껴봤으면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딸은 제 말에 깊이 공감해 주었고 대신 화를 내 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 일은 너무 심하다고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딸도 그렇게 말하니 제가 한 짓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딸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했어요. 제 휴대폰은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와 문자로 불티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견디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버렸죠. 그리곤 곧바로 딸의 집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딸과 사위는 저를 위해 그들을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도 반성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좀 봐주면 어떨까요? 내가 따끔하게 혼낼게요. 민석이 말대로 애들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새 내가 한 행동이 맞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계약은 며칠 남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미안한데 혹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취소요. 이미 예약금도 받은 상태인데요. 그러게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실수한 것 같아서요. 부동산 중개인은 한숨을 가득 내쉬더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방향이신 거죠?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잘 마무리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를 보면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서요. 부디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 은혜는 갚겠습니다. 다행히도 부동산 중개인의 배려로 집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한숨 돌릴 수 있었죠. 저는 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 딸도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를 힘들게 한 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며칠간 기다렸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한번 제가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딸과 사위는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이사 준비는 다 했니? 네, 어머니. 그래, 잘했다. 갈 곳은 정했고, 아직이요.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은 곳이 마땅치 않네요. 당분간 다른 곳에 머물다가 집 구하면 그때 옮겨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무슨 일로 온 거냐? 정말 저희 자식 보기 부끄러운 짓을 저희가 하려고 했더라고요.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드리려고 여기 찾아왔어요. 이미 계약은 하셨을 거고 되돌릴 수 없잖아요. 정말 물러달라고 이야기하러 온 것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상처도 많이 받으셨죠? 맞아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남편은 정말 잘못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막말도 하고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남편은 계속 어머니 편을 들었는데 제가 그러자고 한 거예요. 저를 평생 미워하시되 남편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둘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그 둘의 눈은 힘은 없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그래서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그것도 감수해야죠. 저희가 평생 어머니한테 사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니한테 못된 아들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그 말을 하고는 감정에 벅차는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제서야 제 마음에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실컷 울고 나서 조금 진정이 되자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지 웃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걸 오히려 제가 말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랜 앙금을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했던 극단적인 짓을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이해해주며 용서할 수 있었죠. 저희는 이후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주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인정 근처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아들과 딸은 돈을 모아서 저에게 작은 집을 구해 주었고 저는 그곳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과 이것 또한 가족 간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모두 실수를 합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상처들도 조금씩 아물고 관계도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후로 저는 경로당 친구들과 일상을 함께 보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더욱 신경을 써주었어요. 자주 애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오기도 했고, 주말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아이들을 보러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가끔씩 보게 되니 서로 좋은 말만 하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욕심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었어요. 가끔 아들과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기에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독립적인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 전엔 아들과 며느리, 가족과 함께 단풍놀이도 다녀왔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왔습니다. 이제 이 나이 되어서야 더 현명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더 현명해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으신가요? 가족과의 갈등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저였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관점이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일 없이 늘 행복한 일상만 있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제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사연들을 공감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벌써 11,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